1순위는 반도체, 2순위는 빅테크, 3순위는 나스닥. 네. 반도체도 어떤 반도체를 투자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에 20%를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GPU는 반드시 HBM이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20%. 그다음에 이 GPU를 생산하는 회사는 TSMC입니다. 여기에 20%. 그리고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 중에 가장 핵심이 레이저입니다. 네. 이게 ASML입니다. 이 네 개 회사는 각자 자기 분야에 독점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ETF의 아버지로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재규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과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 대한민국 ETF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코덱스 200을 이제 최초로 상장시켰던. 네, 그렇습니다. 2002년에 ETF를 첫 ETF 코덱스 200이 되겠죠. 국내에 처음 상장을 시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ETF 상장시킨 거는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2003년 4년 요때쯤 네. ELS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은 지금은 익숙하지만 네. 그때는 좀 생소했던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요즘에 그 코스피 막 5천을 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그 감회랄까요? 뭐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지난해만 해도 저 역시 코스피가 이렇게 2배가 네. 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결과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를 뒤돌아본다면 첫 번째는 이번 정부에서 일반 투자가들, 그러니까 주주들의 그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네. 개선하고 있고 또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자극제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리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 그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중국과의 많은 무역을 통해서 시장에 그 기업들이 많은 부를 창출했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갈등사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제조업 강국인 우리가 중국의 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각도 좀 바뀌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앞으로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기업들이 기업하기에 좋은 그 문화가 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노동이나 또는 일반 그 투자가들에 대한 좋은 조치들은 나오고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불편해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주주에게도 당권 하나 줘야 되지 않냐. 그게 상속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현실화가 마무리되는 네. 이 지금 주가 상승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되겠죠. 지금 상승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승이 이 전체의 한 네. 40%에서 50%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기업들에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의 상승세도 너무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주도 실적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뭐 단기간에 막 급등하는 것도 보이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좀 많이 올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좀 작동하기도 했었고라는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얘기가 올해 그 상법 개정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주주총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이제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거는 좀 이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건 뭐 눈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고요. 또 일반 투자가들은 이게 지금 제도 개선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배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얘기했던 그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상속세라는 거는 일반 주주와 대주주 간의 주가 상승을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주는 그 제도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었고 또 유발하는 촉진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는 그래도 조금 한 발짝 좀 나아간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지나고 뭐 나서 봐야겠지만 상속세까지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주주와 대주주들이 배당도 많이 하고 뭐 주가를 올리는 게 서로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죠. 그쪽까지 가면은 이제 확실히 좀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작년 말에 이미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책을 또 내셨는데 여기에 이제 AI 테크 시대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다루셨어요. 이 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의 투자 전략은 제조업이 아닌 테크 기업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된 출발점은 저는 2000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인터넷이 나와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지만 네. 2000년대까지 버블 과정을 거쳐서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 스마트폰이 이 디지털 시대를 좀 더 보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기술이라는 게 이 디지털 시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최첨단 기술은 A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테크 기업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부를 창출해 나가는 이런 테크 기업의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자 누구나 일반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는데 네. 그 파도에 맞서지 말고 같이 타고 가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파도의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 게 이제 제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기존 어떤 전통의 공장 산업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익숙한데 우리한테는 그거는 아니고 이제 IT, AI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먼저 한번 제조업하고 테크 기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네. 표를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내려가 보시죠. 제조업과 테크 기업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조업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상품을 만드는 제조를 하는 회사고 테크 기업은 만들지 않습니다.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기업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 개발, 제조 마케팅. 그래서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회사는 테크 기업이고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회사는 제조업인데 어떤 기업이 제조업이냐 테크냐 이제 분류를 하시겠다면 왼쪽에 테크 기업이 있고 오른쪽에 제조업이 있으면 이 스펙트럼상 어딘가에 놓여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전형적인 테크 기업이 되는 거고요. 뭐 제조를 안 하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제 포스코나 네. 케찹을 만드는 하이츠 같은 회사들은 전형적인 제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양극단의 어딘가에 일부는 제조업 성격, 일부는 테크 성격이 섞여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원재료를 또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이익이 창출되는데 그 이익에도 원가가 제조 설비 원재료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수익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테크 기업들은 그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네. 보통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테크 기업들은 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늘리는데 전기만 더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공급하던 서비스를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때 전기 말고는 더 드는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교를 해보시면 제조업과 테크 기업 2000년 이후에 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의 부를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 중에도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대세인 데 가서 투자를 해야지 왜 수익이 낮은 데 가서 어려운 방법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말씀이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무슨 소리인지 약간 모호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보통 이제 테크 기업 하면은 대략 그냥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이걸 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표 한번 더 볼까요?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혁명을 주도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테크 기업으로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시대 전개는 인터넷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스마트폰이 확산을 했고 지금 AI로 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테크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해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인류의 그 역사는 인류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그 기술의 도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혁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정보혁명, 지금은 AI혁명, 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지 이전에는 수렵어로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는데 이때 생산수단은 토지와 노동이 됐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기보다 그 전기는 석탄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데 전기를 활용해서 다시 공장을 돌리게 되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장도 소규모 공장이 아니라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졌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산업혁명은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이때의 그 생산수단은 공장과 기계가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인터넷 때문에 이제 된 게 한 2000년 정도 또는 뭐 좀 더 직전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는 그 정보 연결이 생산 수단이 됐던 겁니다. 통신 수단 이런 게. 그리고 이제 AI 혁명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터넷이 연결된 PC, 노트북이 생산 수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정착을 한 후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잉여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농산물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산품이 잉여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혁명이 일어나니까 정보가 잉여가 생깁니다. AI혁명으로는 AI가 궁극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요. AI는 사람 대신에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이 각 그 네 가지로 나눈 혁명 이후에 생겨난 생산 수단은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생산 수단을 통해서 생산한 최종의 산출물이 농산물 그리고 산업혁명은 상품 그리고 정보혁명은 정보 AI 시대는 이제 의사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산업혁명 이후에 공산품이라는 이 상품이 잉여가 생깁니다. 네. 잉여가 생기고 이때를 우리가 이제 제조업 시대로 얘기합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2000년까지를 저는 제조업 시대라고 보고 네. 2000년 이후를 디지털 시대로 제가 분류를 하는데 공산품도 잉여가 생기고 잉여뿐만 아니라 이 산업혁명 후기로 가니까 제조업 시대 후기로 가니까 소득에도 잉여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을 거치고 농산물의 잉여가 생기가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떠나서 도시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공산품이 잉여가 생기니까 마진이 축소되고 때로는 안 팔리고 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지속적으로 우리 상품이 잘 팔리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만든 게 브랜드라는 겁니다. 브랜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생산하는 거하고 나중에 생산하는 거하고 소비 간에 이 시차가 생기니까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금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대에 들어와서 정보가 너무 난무하니까 정부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정보와 믿을 수 없는 정보가 생겨나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정보, 신뢰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I 혁명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이 넘쳐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AI가 주는 의사결정은 탁월한 정보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아니라 평균. 왜냐하면 그 AI는 수학과 통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그럼 거기서 주는 그 의사결정 내용은 평균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네. 그 의사결정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자 CEO의 평소의 가치관이나 또는 그의 이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로 지금 점점 시대가 변화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산업혁명 시대 때 공산품에도 잉여가 생겼지만 소득에 잉여가 생겼습니다. 소득에 잉여가 생기니까 잉여 소득은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을 어디에 쓰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물건이 넘쳐나는데 계속 물건을 더 사재지를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산업혁명 중기 정도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가장 본질적인 이 삶의 과제였는데 네. 이제는 소득이 생기니까 이 소득을 어디에 쓸까 하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쪽에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을 그쪽에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돈을 쓰는데 수요를 충족시켜 준 기업이 바로 테크 기업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테크 기업이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그 생긴 소득으로 생존을 이끌어가는 먹고 사는 데 치중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 시대 후기 이후에 그 일반인들도 여유가 생기니까 네. TV를 두 개 사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TV를. 그죠? 물론 이제 가족이 여럿이라서 사람마다 하나가 필요해서 사지는 않지만 하나 있는데 또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소득을 어디에 쓰느냐? 첫 번째,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게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결국 관계 형성. 그다음에 우리는 몰랐지만 알고 봤더니 개개인들이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표현의 욕망. 몰랐던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네.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어요. 그런 선택들을 대신해 주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바로 테크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검색, 네. 추천, 메신저, 소셜 플랫폼, 이커머스, 뭐 게임, 스트리밍 이 전부 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잉여 소득이 생겨서 네. 그 소득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는데 테크 기업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겁니다. 먹고 사는 쪽에 충족시켜주는 회사들이 아니라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의 사람들을 충족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충족 안 돼도 그쪽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부를 창출하는 센터가 됐던 겁니다. 결국에 그 잉여라는 뭐 이렇게 혁명 시대마다 생기는 잉여를 모아가는 그 네. 기업들 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시간과 소득의 잉여를 테크 기업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글로벌화 해가지고 가져가니까 그렇죠. 엄청난 이득을 한 받게 국가 되는 차원이 거죠. 아니라 그리고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에 연결돼 버린 거거든요. 네. 이제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한 게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AI 기술은 어떻게 해서 이제 출발이 됐을까? 출발은 뭐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서의 출발은 있겠지만 네. 활용 측면에서의 문제는 보면 이 기존의 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 검색, 추천 뭐 이런 그 광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예상을 할 수 있냐면요. 시간을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을 다른 노동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시간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게 네. 자율주행도 그게 되는 거고 로봇도 그게 되는 거겠죠. 그죠? 디지털 시대의 첫 인터넷이 도입으로서는 시간 활용하는 걸 도와줬지만 이제는 시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데까지 가는 그 단계가 지금 AI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관계 형성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고 이 관계를 연결시켜줬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AI가 나오면 AI하고 사람하고 그냥 노는 겁니다. 새로운 굳이 사람이 필요 없다. 관계를 자동화시켜주는 네. 겁니다. 이 관계가 가고요. 그다음에 욕망을 기존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온라인상에서 표현했지만 이제는 그 욕망 창작을 AI가 도와주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진보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선택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과거 디지털 시대 초기에는 AI가 나오면 선택을 전부 다 AI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단계 더 진보되는 관계를 제조업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테크기업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잉여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노동이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시간의 극대화니까, 잉여의 극대화니까. 어차피 전 세계가 돈도 풀고요. 네. 그 개인들이 삶의 수준은 먹고 사는 삶의 수준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부자가 상대적인 부자가 아니라 절대 수준의 부를 보면 그럼 그 남는 잉여를 어디 쓸 거냐? 사람은 점점 이런 제가 얘기했던 그 아까 4개 항목으로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멘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쪽으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 그쪽에서 수요가 더 많이 생기니까 불은 그쪽에서 더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투자는 글로 하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빅테크가 뭐 기술 기업이다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을 극도로 잉여를 만들어 주는 회사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가 지금보다 더 증폭돼서 다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에 누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느냐. 네. AI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인터넷 시대 초기에 디지털 시대 초기에 돈을 번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수익도 많이 났고. 근데 작년 25년 한 해는 그 많은 수익들을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뭐 데이터 센터 지금 엄청나게 AI에 투자한 투자하죠. 겁니다. 네. AI 투자해서 처음에 AI에 투자하니까 이들이 수익이 안 납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초창기에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그 투자가 시간이 지나서 결실을 거둬지면 투자했던 기업들이 부를 창출해서 그 시대 새로운 시대에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기업이나 집단이 바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투자할 때 그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먼저 돈을 버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제 제가 한번 말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상업혁명 이후에 철도가 들어와서
엄청난 그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 한때 미국의 시총 1위에서 10위까지가 철도 기업이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 철도가 전기 기관을 이용해서 가는 게 철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철도라는 게 무슨 역할을 했냐면 기존에 이동을 할 때 걸어가거나 마차, 말 정도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이 철도라는 대량의 운송 수단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아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고 돈이 몰려드니까 투자가 일어나는데 철도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철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철로를 까는 게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철로는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가 철도 사업자였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 철도 사업에 너무 경쟁이 심해서 그리고 철도 사업자들이 누구나 필요한 게 철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철강을 먼저 팔아서 철도 사업자들이 철강을 가서 깔아서 철도를 만들고 그래서 먼저 철강 사업자가 돈을 벌고 네. 그 다음에 철도 사업자들이 돈을 번 겁니다. 인프라 제공하는 기업이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이 두 번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철도가. 그 똑같은 얘기가 우리 골드러시 때 많이 얘기합니다. 곡괭이와 삽 그리고 청바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금을 캐려면 곡괭이 있어야 되고 삽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옷이 쉽게 낡아 떨어지지 않는 청바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리바이스라는 회사가 먼저 돈을 번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철도 회사는 빅테크 기업이고 지금 철강 회사들은 현재 지금 인프라를 깔아주는 뭐 반도체 회사고 이렇게 이해도 지금 되는 시대에 비교한다면 역할은 그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PC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PC는 뭐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건데 1인 1PC. 네. PC는 퍼스널 컴퓨터인데 이거 엄청난 그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IBM, 네. 뭐 삼성 이런 네.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회사들이고요. 많은 회사들 죽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PC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먼저 버냐면 이들에게 CPU 제공하는 인텔, OS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인프라 제공하는 애가 돈을 버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는 우리가 그 인터넷 법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데 인터넷을 쫙 깔려면 그 망을 까는데 먼저 필요했던 게 뭐냐면 네트워크 장비.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시스코 시스템. 네. 주가 엄청나게 올랐던 겁니다. 그죠? 결국 그 회사는 이제 버블 때문에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썬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 그때 돈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제 역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돌아봤더니 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그 새로운 시대의 부를 차지하게 되지만 그 전에 이 기업들에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먼저 돈을 번다. AI 시대는 AI 시대에 투자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이 결국은 저는 돈을 벌 거라고 보는데 그 전 단계에 이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자기 AI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 네. 가장 필요했던 게 GPU였던 거고 그래서 그 GPU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AI도 발전 순서로 보면 이제 초기에는 학습에다가 다음 추론 뭐 서비스 이렇게 나가다 보면 GPU 지금 이제 추론 단계 오다 보니까 메모리까지 지금 그 많은 수요가 생겨서 삼성전자가 지금 저렇게 주가가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추세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쉽게 그냥 좀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지금은 철도 회사들이 철로를 깔고 있는 시기니까 투자를 한다면은 철도 회사인 빅테크에 투자하기보다는 철로를 깔고 있는 반도체나 GPU나 이런 엔비디아나 이쪽이 더 지금은 투자하는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게 GPU가 있고요. 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들은 전기의 60%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40%는 열을 식히는 데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냉각 이 세 개가 지금 병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가 현재는 가장 그 핫한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빅테크 어느 빅테크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종목을 투자하는 건 위험하고 빅테크를 묶음으로 우리나라 그 운용사들이 다 저희 같으면 이제 빅테크 탑7으로 되어 있고 다른 운용사들도 다 탑10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요. 네. 그런 기업의 투자 시점을 1, 2년으로 보느냐 그 이상으로 보느냐 그러면 좀 길게 본다면 빅테크까지 투자하는 게 맞고 그보다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본다면 테크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테크 기업을 가장 포괄적으로 모아놓은 지수가 나스닥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너무 큽니다. 나스닥 기업 중에는 그 적장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그래서 1순위는 반도체,
빅테크, 삼성전자는 나스닥. 네. 이렇게 이제 제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반도체도 어떤 반도체를 투자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초기에 GPU가 가장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GPU 설계한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테크 기업이죠, 그죠? 안 만듭니다. 설계만 하는 거죠. 네. 그죠?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이 반도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잉여 소득 때문에 수요 소비 디맨드하고는 다른 쪽입니다. 그죠? 그 소비 디맨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테크 기업들이 투자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반도체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에 20%를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GPU는 반드시 HBM이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20%. 네. 그다음에 이 GPU를 생산하는 회사는 TSMC입니다. 여기에 20%. 그리고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 중에 가장 핵심이 레이저입니다. 네. 이게 ASML입니다. 이 네 개 회사는 각자 자기 분야에 독점적입니다. 반도체 공정을 보면 8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8개 공정을 그 일반 투자분들에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 4개 분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소설을 썼는데 소설 컨텐츠는 반도체의 설계가 되는 겁니다. 네. 엔비디아. 소설을 어디에 쓰냐면 공책 노트에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노트, 그게 이제 반도체 칩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쓸 때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인쇄할 때 인쇄업자가 TSMC가 되고 인쇄할 때 뭘로 인쇄합니까? 우리 손으로 쓸 경우는 연필이 있어야 되고 인쇄할 때 옛날 같으면 좀 먹지 뭐 먹물 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ASML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시총에 이게 탑4 정도 되는 각 분야에서는 1등인 회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메모리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메모리가 그게 가장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 직장에서 한투 운용으로 옮긴 이후에 이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는 그 GPU라는 걸 타겟팅하지 않고 반도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장비. 요거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4개의 카테고리거든요. 아까 그 소설에 얘기했듯이.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지수 공급자한테 주면서 야, 이거 4개를 20%씩 넣고 시총 5위부터 10위 ETF는 1종목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6종목 넣는 ETF를 지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만들었더니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나온 건데 그 2024년 7월에 지수 공급자하고 약 6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HBM이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바꿨습니다. 2024년 7월에 네. 하이닉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엄청 좋은데 엄청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는 우리가 지수를 직접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커스터마이즈 인덱스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두 상품들은 보면 지수 공급자가 만든 지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표현을 하면 이 지수들은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조업 반도체고 네. 이쪽은 테크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2025년 12월 8일까지 지금 업데이트도 비슷합니다. 이 상품이 나온 게 2022년 11월 15일 나왔고요. 네. 보면 작년 YTD가 필라델피아가 47.5% 이거 지수 성과입니다. 상품 네. 성과가 아니고 MVIS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51%. 네. 우리가 직접 만든 건 77%죠. 그죠? 네. 훨씬 높죠. 1년 볼까요? 1년은 60%, 61%, 84%죠. 2년 보면 120, 150, 200. 우리가 상장한 이래로 보면 거의 2배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투자 1번은 반도체고 2번은 빅테크고 3번은 나스닥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반도체만은 꼭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반도체가 가장 지금 이 시대를 테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고 빅테크나 나스닥은 다른 그 상품도 다 성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투자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상품을 3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현재 오늘 기점으로 보면 거의 만들어진 지 3년 2달 반이 됐네요. 네. 성과가 지금 5만 한 5천 원, 5만 7천 원이니까 470% 났습니다. 470%. 3년 2개월 반에. 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너무 가파라서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합니다. 네. 가파라서.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는 AI 기술을 구현하는 그 빅테크들이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인프라거든요. 네. 옛날에 철도 같은 인프라하고 다른 인프라입니다. 철도는 한번 깔면 오래 갑니다. 근데 반도체는요. 정말 반도체 회사들한테 이거는 천혜를 받은 겁니다. 3년, 5년 지나면 기술이 업그레이드 안 돼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 안에 반도체 그 칩 안에 내장된 전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테크 기업들이 계속 갈아줘야 돼요.
3년마다 낡아서 없어지는 철도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계속 깔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됩니다. 물론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갈아야 되는 건 있는데 설사 그게 아니라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는 순간 계속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을 하더라도 AI 기술은 앞으로 20, 30년 세상을 지배할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때까지 같이 갈 기술이고요. 그 다음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반도체는 같이 가는데 이제 그거는 제 상상력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어쩌면 반도체가 아닌 네. 다른 걸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 30년은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비싼 걸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 대륙에 철도 이제 조금 깔았는데 그렇죠. 이제 조금 깔았는데 이게 비싸다고 얘기하면 예.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좀 보고 가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AI는 저러다 말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제가 전제한 그런 그 가정들이 무너지니까 그건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 반도체 샀냐라고 물어보면 안 산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산 사람은 계속 고마워하고요. 안 산 사람한테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가 한 분기 전에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1년 전에 샀으면 더 좋았고 2년 전에 샀으면 더 좋았다. 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했을수록 더 좋았어. 지금 이 순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과거는 지금이다. 오늘이다. 지금 살아. 네. 내 책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차트를 보면 못 사거든요. 네. 차트는 이제 살벌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큰 그림을 보고 생각하면 이게 앞으로 쓰일 곳이 너무 많고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이걸 안 산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이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뭐 저도 과거에는 그래왔고요. 투자를 할 때 이번 투자에서 돈을 얼마 벌까 여기에 초점을 뒀었습니다. 굉장히 그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반도체 좋다고 했지만 이거 사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을 멀리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은 분이 아니라면 지금은 복권은 사도 다 한 번은 사가지고는 1등 돼도 부자가 안 됩니다. 그죠? 네. 부자라는 거는 나중에 시점에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투자 성공으로는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결국 성공 투자는 방향과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흘러서 이 투자가 오느냐, 즉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놓고 이 반도체, 빅테크 그리고 나스닥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흐름을 끌고 가는 그 핵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싸 보여, 많이 빠졌어, 좋은 재료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번 투자에서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성공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한두 번의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이 아닌 부자가 되는 투자 방법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부자겠네. 책을 쓸 수 있으니까. 네. 제 소득 대비로 부자가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냐면 저도 이 방법으로 투자한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가면 부자가 되겠구나. 아직은 부자가 아니지만 그 느낌이 오는 순간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감히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할 수 있다는 그 기대,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순간부터 마음은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하시면 당장은 손실이 나고 깨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 방법이 맞네라는 걸 느낄수록 부자가 되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부자가 되는 그 두 가지 요건이 아까 제가 방향과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 주변에 보면 수익이 30-40% 나면 못 참습니다. 팔고 싶어도. 네. 왜냐하면 어떤 가격이 30-40% 오르면 또 좀 빠졌다가 오르거든요. 뭐 조정은 한번 그래서 보니까. 팔았다가 싸게 사고 싶은 겁니다. 방향이 맞았다 할지라도. 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70-80% 올라오면요. 네. 더 근질근질합니다. 100%가 나면요. 정말로 이거는 뭐 제가 안 팔기 어렵죠. 그렇죠.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네. 제가 책에도 썼고 투자가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말 팔고 싶었던 제가 투자를 했을 때 처음으로 반도체가 한 2년쯤 전에 100%가 넘었어요. 107%가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 네. 이거 팔면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내 스스로 안 지키면 안 된다. 제가 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2024년 7월쯤 됐었는데요. 한 30%가 빠지더라고요. 70% 정도까지 빠진 수익률이. 네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 상품 가격이 한 10%만 빠져도 나는 두 배나 있는 거니까 20% 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반만 그거를 팔 걸. 이겨냈더니 지금은 거의 200%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올바른 투자 대상 테크고 그거를 샀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 근질근질한 손을 참고 네. 기다리셔서 그 경험을 몇 번 쌓으시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야 나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은 부자인 거고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다고 파는 게 아니라 철도를 다 깔았다는 확신이 들 때 뭐 그때 팔아야 되는 거죠. 뭐 팔더라도. 그렇죠. 네. 나스닥은 특히 그 새로운 테크 기업을 계속 지수에서 알아서 바꿔주니까 갈아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다만 제 생각에는 나스닥보다는 반도체나 조금 더 이 빅테크가 높여서. 변동성 크지만 기대 수익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워낙 뭐 요즘에 뭐 환율이 어떠네, 뭐 금리가 어떠네 하면서 뭐 연준 의장이 바뀌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폭락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시장 예측 이런 거를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네. 이게 별로 안 좋은 방향일까요? 제가 제 책에 해서는 안 될 8가지 투자 전략 이런 거 있습니다.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8가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측과 전망에 의한 투자입니다. 예측과 전망.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지만 맞습니까?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1996년 12월 6일 날 앨런 그린스펀이 어떤 그 모임에 가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때 나스닥이 90년도부터 인터넷 처음 이제 도입하니까 90년부터 많이 올랐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이 레셔널 이그주버런스라는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3배가 올랐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앨런 그린스펀도 엉터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리스펙트하고 있는 그죠? 얼마 전에 뭐 유명했던 뭐 엠버리라는 네, 그죠? 마이크로.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짐 뭐 무슨 이런 분들 한 번 맞히고 네. 유명해지는 분들입니다. 한 번 맞히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걸로 그냥 대충 유명세로 먹고 사는 분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망 예측.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시는데 다음 분기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에 의해서 팔 겁니까 살 겁니까? 그 전망이 결과가 나왔을 때 전망보다 높고 낮아서 팔 거다 살 거다 그런 생각이라면 사지 마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미래를 보고 사는 거지 다음 분기 전망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그 전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망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라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직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죠? 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두고 주식시장 공부하면 돈 벌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수탁 해보고도 안 된 걸 계속 반복할 겁니까? 샀다 한 번 한두 번 벌고 세 번째 깨지고 또 뭐 세 번 벌고 네 번째 깨지고 이런 방법으로는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오케이 내가 앞에 세 번 벌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네 번째 깨지는 거를 안 깨지면 되겠네라고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안 깨질 방법은 없는 겁니다. 희망사항일 뿐인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 방법이 아닌 거구나. 제가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방법이 아닌 거구나. 반복해서 투자해서 벌어가는 방법을 누적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요긴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부자가 되기는 그 방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는 나중에 오를 거를 지금부터 쌓아가는 그죠? 그 방법으로 가야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00%, 20%, 200%, 300%, 1000%가 넘는 게 쌓여서 그게 부자가 되는 거지. 언제 봐도 30% 넘는 투자가 없는 이 방법으로는 그죠? 여러분들 계속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의 본질은 빨리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파도를 다 맞춰가지고 한 번에 막 1년에 막 10배, 100배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욕망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욕망인데 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봤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제가 얘기하는 대상은 투자를 잘 하시거나 아주 스마트하거나 운이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얘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가 가장 잘 사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돈을 모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으는 방법은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근데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무언가를 선택해서 맞춰야 되는데 방향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세상 맞추려고 흐름에 맞추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이 네. 계속 아까 전 농업혁명에서 그죠? 산업혁명, 정보혁명, 그다음 뭐 AI, 네. 인터넷혁명. 정보혁명 하서는 인터넷하고 같은 거라고 시대가 좀 앞뒤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요. 네. 지금 AI 혁명 아닙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했던 기업이 새로운 시대의 불을 창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돌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죠? 시총 보십시오. 글로벌 시청에 테크 기업 아닌 게 거기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집단이 돈을 벌면 내가 저 지나간 시대 이런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산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먹긴 먹어야 먹어야죠.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산업혁명을 해서 지금 공장이 돌아가는 판에 농사 짓는 사람보다는 공장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거고요. 제조업, 지금 트럼프가 제조업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농산물도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잉여 소득을 이거는 생존이 필요한 데만 쓰는 거지 물건을 그렇죠. 필요한 데까지만 쓰는 거지 네. 나의 그 추가적인 이 멘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안 쓴다는 겁니다. 이쪽을 충족시켜 주는 그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게 이해 안 되신다면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아까 오기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건데 자 여러분들이 요즘 일찍 조기에 퇴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2 창업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창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치킨집. 그렇습니다. 치킨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제조업적인 사고와 테크적인 사고가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치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임대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 해야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치킨을 사와서 난 치킨 전문가가 아닌데 치킨을 튀겨야 돼요. 그래서 팔아야 매출이 나는데 매출이 나와도 여기 뭐 인테리어 비용이 치킨 값이 들어가고 나면 마진이 얼마 안 남습니다. 아까 제조업 설명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테크적인 사고를 한다면 테크 시대의 생산 수단은 제가 아까 인터넷이 연결된 PC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노트북이고 그럼 패드가 되겠습니다. 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유튜브인 겁니다. 그죠? 뭐 그렇죠. 그럼 아무나 유튜브 하느냐?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인생을 30년 정도를 어떤 일이든 했던 분이라면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진솔하게 풀면 적어도 망해도 전기값 이상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건 망하면 인생이 꼬이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2 창업을 하더라도 테크적인 사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최첨단 기술은 AI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하는 일에 AI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책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AI 투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와 테크인데 반도체는 AI 기술에 초점이 더 있는 AI 반도체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AI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건 제가 직접 공부해서 제가 만든 ETF도 제가 우리나라 처음 도입했지만 상품도 제가 직접 만듭니다. 만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또 세월이 지나서 항의하실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ETF가 요즘에 생기고 워낙 좀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과거와는 좀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이제 막 개별 종목을 막 사가지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막 리밸런싱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알아서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ETF는 또 일종의 약간의 분산 투자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한 종목을 맞췄을 때보다는 좀 덜 오를 수 있다. 그거 가지고들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개별 종목 투자와 ETF 이 둘 중에 그래도 이제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책 제목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별 종목 투자는 굉장히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려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샀으면 네.
대충 한 330배에서 50배 정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1억 투자하면 330억 되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은 한 700배 정도 났을 겁니다. 600배, 700배 이 하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1억을 여러분들이 샀으면 부자가 됐을 것 같으냐.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파른단 말입니다. 왜 파느냐면 이 300배가 예금처럼 오르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르냐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엄청나게 빠졌다. 이걸 반복해서 합니다. 그거를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쭉 가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고점이 됐다가 그다음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빠졌다를 반복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10년이 지나서 330배가 오르는데 그 기간에 중간중간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락하는 거를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치를 샀는데 2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네. 그래서 200억에서 30%가 빠지면 60억이 빠지는 겁니다. 200분의 60억 해서 이제 30%가 되는 걸 요걸 맥시멈, 영어로는 맥시멈 드로단이라는데 우리말로는 고점 대비 하락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고점 대비 하락률을 밑에 표를 보시면요. 30% 두 번 나옵니다. 그다음에 60%, 50%가 한 번, 60%가 한 번, 총 5번 30% 이상 빠지는 게 나오는데 네. 자, 이 50%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100억까지 갔습니다. 1억이. 50%가 빠지면 50억이 50억 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루에 빠지면 기다릴 수 있는데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제 팔았어야 됐는데 오늘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용케 이겨냈다고 치자고요. 또 60%가 나오고 30%가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자극적인 30% 해보겠습니다. 200억 가서 30% 빠집니다. 200억에서 30%는 다시 또 60억이요. 60억입니다. 그죠? 네.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머리를 쥐어 뜯고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50% 한번 당한 적이나 또 30%를 당한 적이 있으면 지난번에 당하고도 내가 아직도 들고 있어 바보 뭐 하여튼 자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일 못합니다. 그래 하루에 빠지는 게 연봉 수준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그러겠죠. 그게 1,000만 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000만 원이면 이제 30억이 되는 건데 여러분 못 견딥니다. 그 더군다나 여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격이 하락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속이 쓰린데 언론에서 엔비디아가 왜 빠졌는지 왜 끝났는지를 충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가 왜 바보인지를 계속 설명해 줘요. 네. 언론이라는 건 뭐 그런 거니까요. 네. 그죠? 언론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빠져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계속 대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속 쓰리는데 소금 뿌리는 게 되는 거죠. 네. 그건 못 이겨냅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부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써놨는데 300억을 330억을 갖게 되는 순간 만약에 안 팔고 가졌다면 네. 부자가 아니라 환자가 되는 겁니다. 화병 난다. 이게. 네. 그런데 나스닥은 11배가 오릅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은 그렇게 깊이 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빠졌을 때 나스닥이 망하면 미국이 망하는 건데 안 망하겠구나라는 조금 안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스닥이 좀 밋밋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종목, 압축, 빅테크, 반도체 이런 걸 하시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스닥 투자는 만족 못 하실 텐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나스닥도 길게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줍니다. 그렇죠. 개별 종목을 뭐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신다면 이런 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를 알고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 안 죽을 거라는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철도 시대에 가보든 인터넷 시대에 가보든 지금은 AI 시대거든요. 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새 시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누가 살지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한번 버블을 겪어야 되거든요. 네. 그 버블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에도 엔비디아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런 이 심적인 과정을 이겨내기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회사가 좋은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회사가 어쨌든 주가가 빠질 땐 또 엄청나게 빠졌던 과거 이력도 있고 그러면 내가 뭐 100억을 만들었어도 60% 빠지면 60억이 날아가는 건데 네. 그게 난 40억 벌었네가 아니잖아요. 39억 벌었네가 아니라 60억 날렸네가 되는데 그거 버티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몇 번을 버텨야 되는 거죠. 예, 우리 투자가들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 논리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투자가들은요, 투자 의사결정은 논리보다 감정에 흔들립니다. 특히 주가가 빠지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게 여러분들의 논리를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제가 10,000원에 샀습니다. 네. 20,000원이 됐어요. 제 본전은 10,000원이잖아요. 그죠? 18,000원으로 내려오면 8,000원 이익 봤다고 생각할지 2,000원 손해봤다고 생각할지 많은 사람들이 2,000원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본전은 고점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앞에 설명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여전히 벌고 있지만 18,000원일 때는
8,000원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2,000원 빠진 거 정도는 감내를 하지만 15,000원 내려오면 어떡하실 건데요. 15,000원 내려오면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야, 나 5,000원 집 남았는데 더 빠지기 전에 하고 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거라도 건지자. 그러면 네. 이거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종목이 그래도 한 4개, 10개 되면 뭐 하나는 좀 빠져도 다른 게 또 효자 종목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도 좀 가는 근데 거죠. 그걸 이제 ETF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하나하나 안 쪼개보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ETF 똑같이 10종을 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난 포트폴리오라고 사지만 네. 한 얼마 지나서 오른 거하고 빠진 걸 보면 여러분은 바로 또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포트폴리오라는 생각을 금방 잊어버리고 오른 거 이거를 샀어야 했는데 이거 빠진 건 안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정에 특히 투자는 감정에 좌우됩니다. 왜 인간이 투자해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냐면요. 제 생각에는 돈이 인간의 욕망 중에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욕망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뭐 자고 싶다, 먹고 싶다, 뭐 네. 이런 것들은 내 몸하고 그렇죠. 관련되는 거지만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는 돈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하고 그 욕망이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돈으로 숫자로 보이니까 이게 내가 어제 얼마 잃었다, 뭐 얼마 벌었다가 다 뜨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또 나를 자책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못 참고 또 던지고 이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포트를 담자 내가 그냥 ETF 운영해본다라고 하셨다가 실패하는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그거 그게 안 저희가 관리해 주는 거 비용 많이 안 들고요. 네.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 노동을 대신해 주는 거죠, 어찌 보면 네. ETF가. 그러면 결국에는 나스닥 100도 아까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뭐 워렌 버핏도 보면은 S&P 500 사라. 그냥 여기에도 어차피 나스닥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뭐 다른 지수 투자하는 것보다 장기로 놓고 보면 이거 이기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S&P 500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스닥인가요? 어쨌든 대세라는 걸.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네. 워렌 버핏과 네. 나스닥 S&P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제가 만나보는 투자가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투자가 누구냐 그러면 워렌 버핏을 얘기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위대한 투자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0년간 연평균 약 20%의 수익률을 내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65년도에 이분이 벅스 해스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투자를 해서 25년에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60년을 투자하셨는데 2000년까지 35년은 훌륭한 투자가셨고 2000년 이후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테크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도 저도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만 빠지면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역시 워렌 버핏이 옳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현금 들고 있다고. 그렇게 혹시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이 맨 오른쪽이 노란 게 S&P 500이고요. 파란 게 워렌 버핏의 성과입니다. 11%와 20%면 거의 9%, 연평균 9%면 60년이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그러겠죠. 몇만 배 차이 날 겁니다. 네. 몇만 배. 50년 보면 21%와 12% 차이 많이 나죠. 30년으로 와보겠습니다. 30년 오면 이때 나스닥 100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수가 네.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거는 30년과 20년 그 중간이 되는 겁니다. 네. 30년 보면 나스닥이 14.1%, S&P가 10.9%, 워렌 버핏은 12.4%입니다. 네. 누가 제일 높습니까? 나스닥이죠. 네. 그 다음에 워렌 버핏, S&P죠. 자, 그 다음에 20년 와볼까요? S&P가 노란 거니까 10.4, 네. 워렌 버핏 10.8 비슷합니다. 그죠? 나스닥은 13.8입니다. 뭐가 제일 높습니까? 네. 나스닥이 높네요. 그 다음에 15년 오면 많이 차이 납니다. 네. 10년 오면 나스닥은 17.4%,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워렌 버핏 11.7%, 5.5%가 차이 납니다. 5.7%. 연평균 5.7% 10년이면요. 무지막지한 수익률입니다. 거기에 S&P는 워렌 버핏보다 좀 좋습니다. 13.1%. 네. 과거 5년 보면 19.2% 나스닥이 그죠? 워렌 버핏 14.9%, S&P 14.5%. S&P하고 워렌 버핏이 비슷해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S&P에 투자를 하고 왜 워렌 버핏에 투자해야 됩니까?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데. 나스닥이 있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S&P 미국 투자는 제가 S&P 지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S&P 그 대신에 변동성이 작다는 안정성을 줍니다. 네. 그래서 S&P는 나스닥 그 기술주도 가지고 있지만 비중이 제조업 비중이 훨씬 높다. 나스닥은 제조업 비중이 아니라 테크 기업 기술주로 가 있다. 그다음에 워렌 버핏은 제조업 투자 원칙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나마 선방한 거는 2016년에 애플을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 포트폴리오 50% 정도까지 가져갔어요. 애플은 엄청난 초과 수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S&P하고 2016년이니까 10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S&P보다 못했어요. 네, 비슷하게 못했네. 11.75, 13.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땠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언더퍼폼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늘어난 거지. 이제 수익률로만 보면은 뭐 그냥 평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조업 시대 때 훌륭한 투자 원칙을 세워서 그대로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매니저들이 투자 원칙을 바꾸면 마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래무 투자 원칙을 바꾸면 우리도 마바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자기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 바뀐 세상에 맞는 투자를 오렌 버핏이 언제 유명해졌냐면 2000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테크를 투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테크주가 폭락을 하니까 이분은 그 과거의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야 역시 오렌 버핏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유명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 알고 봤더니 그때부터는 그분한테 투자하면 안 됐던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과거부터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에는 안 맞는 원칙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네. 제가 책이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바뀝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를 가진 집단과 여전히 못 가진 집단이 바뀝니다. 그게 농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바뀌었고요. 인정하시죠? 네. 가장 최근에 보면 인터넷이 나와서 그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부를 가진 집단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을 해서 그런 그 부를 새로 창출한 새로운 갑부들이 탄생했으면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성공의 정의를 내린다면 철학적인 정의가 아니고 세속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부와 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는 돈입니다. 명예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업이 아니신 분들은 자기 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업에 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해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향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흐름에 맞게 투자하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 방향에 테크에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남는 시간을 자기 일에 열중하셔서 성공하시면 명예 얻었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부가 늘 겁니다. 그러면 부도 생기는 거잖아요. 네. 부와 명예를 다 갖게 되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연평균 17%씩 저렇게 15년을 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저거에 그냥 넣어놓으면 사실 뭐 저게 뭐 2, 3억만 넣어놨어도 연평균 수익률의 그 복리 효과 한번 보여드릴까요? 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연평균 수익률 5%에서 20%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인데 네. 오렌 버핏이 60년간 투자했습니다. 연평균 그분이 19.9% 20%입니다. 20%. 5만 6천 배입니다. 5만 6천 근데 배. 그분이 만 60년 안 하고 조금 전에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5만 4천 배 해놨습니다. 5만 4천 배. 네. 무슨 얘기냐? 1억 투자한 게 5조 4천억 됩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엄청난 겁니다. 연평균 10% 투자해도 저렇게 나가는 겁니다. 60년이면 4,300배, 50년이면 1,000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니 50년 후에 60년 후에 부자 되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몇 년 지나서 확신이 오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이미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것도 자신 있는 거고 부자는 나중에 되지만 이미 그 투자의 방법을 터득한 순간 여러분들은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의 길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 안 하고도 책 한 권 읽는 정도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준 책으로도 부족하다면 제가 책에 한 4권 정도 추가로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왜 지금 테크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책들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20년 후 30년 후가 아니라 네. 3년 5년 후에 이미 부자의 길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궁금증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PER이 뭐 지금 뭐 너무 높다든지 뭐 PBR 대비 뭐 해서 이게
그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주식일 수는 있지만 좋은 주가는 또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는 건 알겠는데 꼭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그게 시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죠. 시점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항상 틀립니다. 모르니까 지금인 겁니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네. 저는 그런 거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밸류에이션은 뭐냐면 제조업 시대 때 필요했던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조업은 전기기관이 나온 이래로 따지면 한 250년이 되는 거고 공장 그 대형화가 대량 생산이 시작된 거는 약 전기가 나온 한 과거 150년이 되는 겁니다. 150년간 제조업 시대는 산업 시대 또는 제조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기업이 크면 중소기업도 같이 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산업, 기계 산업이 크면 그 밑에 부속되는 다른 산업들도 같이 크는 거예요. 전체 성장률은 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고른 성장을 했던 겁니다. 네. 이 시대에는 이 15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이건 싸다. 그리고 경기가 사이클을 도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사서 경기 좋아져서 주가 올라가면 팔고 낮을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했던 게 그 시대의 투자 원칙이었다고 저는 되돌아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그 시대의 투자 원칙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치주 아닙니까? 네. 지금 가치 투자하던 사람들 다 거기다 집에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성장주들 또는 이제 테크 기업들은 한 번도 가치주의였던 적이 없어요. 거기에 집착하니까 오래전 버핏도 이러고 잘 못 오는 겁니다. 그렇죠. 뭐 구글을 못 사서 되게 후회했다. 이번에 이런 이제 얘기 사셨는데 뭐 그분은 테크라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대죠, 그죠? 뭐 그분이 뭐 만나서 얘기를 못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과거 역사를 인류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너무나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세상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개별 종목이 아니라 좀 그 ETF나 이런 걸로 묶어서 투자하면은 훨씬 더 마음 편하고. 그렇죠. 세상 흐름에 맞는 테마, 네. 그 테크에 가라는 겁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손자 은퇴 자금 좀 마련해 줘라.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55세쯤 되면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손자가 태어나면 1,000만 원을 투자해 줘라. 나스닥 100에 투자해 줘라. 나스닥 100을 투자하면 제 생각에 연평균 15%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55년 투자하면요. 1.15에 55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2,170배 정도 나옵니다. 네. 1,000만 원이 217억이 됩니다. 네. 물가 상승 10배 잡으면 21억이 되는 겁니다. 21억을 은퇴 자금 부족하다? 그럼 2,000만 원 해줘라. 그럼 40억 나오지 않습니까? 네. 2,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10배. 물가 상승이 더 나오면 물가라는 것은 우리 제품을 사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나스닥 그 수익률도 더 날 거라고 봐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반도체나 빅테크는 사라고 그러지 않냐면 반도체나 빅테크는 테마입니다. 반도체라는 테마, 빅테크. 그래서 60년, 50년이라는 장기를 보면 나스닥은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 기업이 성장하면 새로 지수를 넣어주고 올드한 기술은 빼는 거거든요. 이게 되는데 계속 리밸런싱이 되는데 이 반도체나 아까도 말씀드린 반도체를 대체하는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그때 가면 바꾼다.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 투자 기간 동안에 바꾸지 말라는 걸. 여러분들은 자기 일에 집중해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네.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뭘 시장을 들어봐야 됩니까? 다음 달 분기의 실적이 어떤지를 왜 봐야 됩니까? 그거 다 정보거든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정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에는 그것도 맞을지도 안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보거든요. 투자에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고 지식인 겁니다. 그 지식, 제가 투자에 가장 간단한 지식, 세상의 흐름에. 네. 과거 역사를 봐봤더니 새로운 기술을 하는 기업, 활용하는 기업들이 불을 창출하지 않니? 너 사업하든지 아니면 그 투자 올라타. 네. 사업하는 건 아까 은퇴한 다음에 테크 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금강 캐기보다는 이제 곡괭이를 팔고 있는 곳이 돈을 버는 거니까 뭐 그 정도만 구분하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A 곡괭이가 좋아, B가 좋아, 곡괭이의 부품이 좋아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메인스트림은 네. 이렇게 반도체와 빅테크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그동안에 조선도 좋았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생태계를 잘 갖추고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원전 정도가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짧게 보면 5년, 뭐 3년 이렇게 본다면 아주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이런 데 투자하는 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투자의 메인 스트림은 움직이지 않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이걸로 깔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만 다 하지도 말고 빅테크만 다 하지도 말고 이것도 하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더 수익률이 나고 빅테크 안 나니까 잘못했다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하는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뭐 1년 만에 막 10배 오르는 종목들도 막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따라가다 보면 항상 또 이제 놓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TDF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상품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네 번째 추천하는 게 TDF입니다. TDF는 여러분들이 연령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배분을 해 놓은 상품이고요. 아주 훌륭한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과로 보면 이게 변동성이 가장 낮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주는데 요거 나스닥, 빅테크, 반도체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변동성도 똑같습니다. TDF가 가장 낮고 S&P가 그다음 수익률도 S&P가 TDF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연령별로 다르니까요. S&P도 변동성 낮습니다. 나스닥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사람마다 이 심리 상태가 다릅니다. 주식을 많이 투자해서 이게 너무 흔들림에 못 견디는 분들은 변동성이 낮은 TDF가 좋은 대안이 되고요. 좀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뭐 나스닥 좋고, 나는 제대로 한번 변동성을 타더라도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빅테크하고 반도체를 가시는 게 좋고, 중간중간 테마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인데,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묻어두고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좋은 거 하나 사놓고. TDF는 이제 타겟 데이트니까 이제 은퇴 시점을 딱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세팅된 펀드 운용을 한다는 거죠. 은퇴가 뭐 60살이 될 거다, 50살이 될 거다, 그걸 자기 스스로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2050 그러면 내가 2050년에 은퇴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50을 사면 되고요. 네. 아니야, 나는 젊으니까 2060년쯤 된다 그러면 2060을 사면 기간이 길수록 주식 편입비가 높습니다. 네. 이 주식은 한국 주식만 넣는 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을 분산해서 넣은 겁니다. 네. MSCI 뭐 이런 게 이제 벤치마크가 주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또 이제 레버리지, 뭐 인버스 뭐 이런 ETF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뭐 한국 사람들도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 많이 산다고 이제 뉴스에도 막 나오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분산 투자를 했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처음 도입한 것도 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활용하셔야 정말 돈을 버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장기적으로 활용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보면 정말 장이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많이 빠질 때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사볼만 하거든요. 시장에 가까이 있으면서 난 정말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몰라도 일반인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건 듭니다. 약간 전문가들을 위한 상품이다. 전문가들도 벌기 어려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건데 그 네. 얘기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 안 가고 확실하게 가는 방향.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레버리지.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성공 투자 방법은 내 인생은 네.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돈 투자는 반드시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중에는 퇴직연금을 깨지면 안 된다, 반드시 벌어야 된다 그래서 원금 부장형으로 가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고요. 자, 반드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걸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으면 더 벌 수 있고 네. 운이 안 좋으면 깨질 수도 있는 거는 나의 성공을 개런티해 주지 못합니다. 운이 안 좋아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별 투자할 때도 제가 자꾸 미국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 중에 뭐 AI나 로봇이 뛰어난 나라가 있다. 그게 투자하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그런데 그 나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내 돈인데 운이 좋으면 벌고 운이 안 좋으면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떠오르는 질문인데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피지컬 AI도 일종의 철로 사업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이 피지컬한 물리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멘탈 쪽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다음 단계로 이제 이 물리 세계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 제가 이제 CS를 갔었는데 거기 아틀라스도 있었고 유니트리 굉장히 동작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 동작은 설계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설계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같으면 뭐가 튀어나왔습니다. 양쪽에서. 그럴 때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될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여준 그 로봇들은 그런 판단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관절. 네. 두 번째가 감속 기능, 그러니까 균형 잡는 거. 세 번째가 센싱,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감지해야죠.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 제어 장치라는 거는 설계된 대로의 제어 장치만 하면 휴머노이드가 아닌 겁니다. 판단을 해서 제어 장치를 하려면 여기에 역시 브레인이 들어와야, 뇌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제어 장치를 하면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5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로봇을 제어하는, 판단해서 제어하는 거는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빅테크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맹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훌륭한 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디. 뇌는 딥마인드나 엔비디아 얘네들하고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제조업인 거죠. 머리는 사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테크 기업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훌륭한 아틀라스 로봇으로 주가가 더블이 났는데 네. 저는 보고 약간 이제 의아했던 게 결국은 로봇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 했더니 공장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 대신 만드는데 지금 이 피지컬 AI 시대는 결국은 제조업에 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현대 자동차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시대 때 셀프 드라이빙 카가 현대 자동차 수준이 다른 차를 뛰어넘지 않으면 갖거나 뛰어넘지 않으면 그 차를 누가 삽니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수요가 없으면.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자율주행 능력인데 현대차가 그 능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물건을 파업 없이 잘 만들어내고 만드는 코스트 줄이면 수요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며칠 후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했던 분을 사정으로 모셔왔다는 그걸 네. 보고 아 현대차가 결국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랐다면 저는 훨씬 말이 되는데 로봇이 뭐 동작을 잘했다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거는 좀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뭐가 중요한지 방향을 잡고 자율주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테크 기업으로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느냐. 그게 결국에 이제 앞으로 부를 다 끌어모을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되게 막연하게 그냥 빅테크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좀 약간 그 산업혁명부터 해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내용들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가 좋다 해서 추천에 따라서 많이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투자가 그 단기적으로 좋았던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안 좋았던 경우도 아마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 또 저도 그중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얘기를 했던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한 그 공감이 이루어져야 투자를 장기에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다 그래서 샀는데 계속 올라가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바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셨더라도 왜 그런지에 대한 그 근본에 깔리는 얘기가 공감이 돼서 하신다면 마음 졸이지 않고 기다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방향은 제가 제시해 줬지만 시간을 통제하는 건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제대로 통제하시려면 조금 더 왜 그런지 원리에 대한 이해를 네.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에 이제 마음 편해야지 오래 가거든요. 마음이 불편하면 항상 그 짧게 좀 방망이를 짧게 잡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길게 가려면은 시대의 흐름과 나의 어떤 그 돈의 투자도 맞추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쓰셨지만 사실은 지금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배재규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투자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가분들하고 좋은 인연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